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먼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환호가 터집니다. 보통은 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공을 확인하는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이상하죠? 성공했는데 왜 침묵했을까요? 혹시 그들은 그 순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공 한마디로 이야기를 닫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축하를 미루고서라도 무언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처럼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한국은 성공을 기쁨보다 먼저 기준으로 붙잡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새벽의 침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그 침묵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바뀌는 방식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날 전남 고흥의 발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커스 첸입니다. 미국에서 우주산업 컨설턴트로 일해요. 스페이스X에서 7년간 팰컨 9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한국 고흥에 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관찰 요청을 받았거든요. 항우연이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도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정상 이륙 1단 분리 127초, 페어링 분리 232초. 계획 범위 내였어요. 741초 후 목표 궤도 600.5km 도달이 확인됐습니다. 성공 기준 600km 35km였죠. 그런데 성공 발표 후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저는 팰컨 9 발사를 47번 봤어요. 성공할 때마다 환호가 3분은 계속됐죠. 하지만 여기는 박수가 1분이었어요. 발사 2시간 후 저는 한 항우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용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이번은 시험이 아니라 운용 단계로 본다고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누리호는 4년간 4번 발사 성공률 75%였어요. 팰컨 9 초기 4년은 67%였습니다. 수치는 비슷했어요. 다음 날 한화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22년 체계 종합기업 선정, 3년 후인 2025년 첫 발사라고 했어요. 저는 비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컨 9 개발에 8년 걸렸어요. 2010년 첫 발사, 2012년 상업 운용이었죠. 한국은 3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항우연이 이미 3번 발사했다고요. 검증된 설계를 받아서 산업화하는 역할이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설계부터 했죠. 한국은 검증된 설계로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조립동을 둘러봤습니다. 한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4호기 조립 14개월, 5호기는 12개월 목표라고요. 부품 리스트, 조립 순서, 검증 절차가 문서화돼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표준이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5호기부터는 이 문서를 따라한다고요. 스페이스X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발사를 반복하면서 절차가 생겼어요. 한국은 4번 만에 그 단계에 왔습니다.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 2027년 추가 발사 계획이라고요. 연 1회 페이스였어요. 팰컨 9도 초기엔 그랬습니다. 2010년 1회, 2012년 2회, 2013년 3회였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민간 주도였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먼저 검증하고 민간이 이어받았어요. 리스크를 나눈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스페이스X와 다르다. 하지만 효율적일 수 있다.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산업화하는 전략이다. 성공 발표 뒤 정적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발사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게 운용 단계로 가는 신호였습니다. 발사 다음 날 오전 저는 브리핑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위성 탑재 목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 13기였습니다. 주탑 제위성 1기, 부탑재 큐브위성 12기였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누리호 1차는 위성 모사체 1기, 2차는 모사체 1기, 3차는 위성 8기였어요. 이번이 13기였습니다. 스페이석스 팰컨 9는 2013년까지 단일 위성만 발사했어요. 다중 위성 발사는 2017년부터였죠. 7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4년 만에 13기를 올렸어요. 저는 한 항우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다중 위성 어댑터 시스템이라고요. 한 번의 발사로 여러 위성을 분리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주탑재 516kg, 부탑재 12기 합쳐서 약 150kg이었어요. 총 탑재 중량 약 670kg이었죠. 누리호 설계 탑재 능력은 1.5톤입니다. 절반도 안 쓴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더 안 실었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안전 마진이라고요. 다중 분리는 복잡하다고요. 하나씩 정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석스도 초기엔 그랬어요. 능력보다 적게 싣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각 위성마다 팀이 다르다고요. 대학, 연구소, 기업이라고 했어요. 한 번의 실패로 여러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고요. 저는 그 부담을 알았습니다. 스페이석스도 상업 발사 초기엔 그랬어요. 고객 위성을 싣는 순간 책임이 무거워졌죠. 브리핑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설명이 나왔습니다. 516kg급 오로라 관측, 자기장 측정 임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주 바이오 실험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장비였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과학 임무와 실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성이었죠. 효율적이었습니다. 부탑재 12기 중에는 대학 큐브위성도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2022년 경연대회에서 선정됐다고요. 저는 스페이석스의 리들쉐어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소형 위성을 모아서 한 번에 발사하는 거죠. 비용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국가 발사체로 작은 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3기 동시 탑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국이 발사 서비스 다변화를 시험하고 있다. 이건 산업 신호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새벽에 발사했느냐고요? 우주항공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궤도 요구사항 때문이라고요. 오로라 관측을 위해 태양동 기궤도 600km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성 임무가 발사 시각을 결정한 거예요. 이건 고객 맞춤형 발사였습니다. 스페이석스도 그래요. 정지궤도 위성은 시각이 정해져 있죠. 저궤도도 궤도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이 이제 그 단계에 온 겁니다. 발사체를 쏘는 게 아니라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넣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저는 다시 13기를 생각했습니다. 13개 팀의 목표가 한 번에 실렸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번 임무가 컸던 이유였습니다. 발사 2시간 후 저는 관제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세종기지에서 신호가 왔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왔냐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고요. 태양 전지판 전개가 확인됐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발사 후 약 40분이었어요. 스페이석스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발사 성공은 궤도 진입이 아니라 위성이 살아서 응답할 때라고요. 로켓이 완벽해도 위성이 작동 안 하면 실패해요. 둘 다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죠. 한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신을 기다린 거예요. 한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위성 상태 점검 항목이었어요. 전력, 자세, 통신, 탑재체. 순차적으로 확인한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며칠 걸린다고요. 초기 운용 단계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발사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위성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브리핑에서 윤영빈 청장이 말했습니다. 위성이 정상 상태라고요. 임무 수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 상태. 임무 수행 가능. 스페이스X도 그래요. 발사 성공 발표는 짧아요. 하지만 위성 상태 확인은 길죠.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가 책임입니다. 한국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부탑제 12기도 순차적으로 교신이 확인됐습니다. 몇 개는 지연됐지만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한 대학 연구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기 팀 QV성이 신호를 보냈다고요. 3년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와 기쁨이었어요. 스페이스X 리들쉐어 발사 때도 그랬습니다. 작은 팀들은 수년을 준비해요. 발사 기회가 생기면 그게 전부예요. 한국이 그 기회를 13개 팀에게 준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사보다 확인을 본 이유를요. 발사는 쇼예요. 불꽃과 소리죠. 하지만 확인은 결과예요. 위성이 살아있고 임무를 할 수 있다는 증거죠. 한국은 이제 쇼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운용 단계의 신호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리호 4차의 진짜 성공은 741초가 아니었다. 세종기지에서 신호가 온 순간이었다. 발사체가 아니라 위성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화대전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5호기 제작 현장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특별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4호기는 항우연과 함께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5호기부터는 한화가 주도한다고 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주도가 뭘 의미하느냐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설계 검토, 부품 조달, 조립 관리, 품질 검증. 한화가 총괄한다고요. 항우연은 감독하고요. 저는 스페이스X와 NASA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초기엔 NASA가 모든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드래건 2부터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NASA는 인증만 했죠. 한국이 지금 그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비됐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4호기로 배웠다고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부품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죠. 한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추적 시스템이라고요. 모든 부품의 이력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검수했고 어디 조립됐는지 다 기록된다고 했어요. 스페이스X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하죠. 품질 관리의 기본입니다. 한국이 그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조립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탱크가 세워져 있었어요. 직경 3.5m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5호기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지금 일단 조립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일정을 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2026년 중반 목표라고요. 발사는 하반기라고 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4호기 발사 후 약 1년이었어요. 펠컨 9초기도 그랬습니다. 발사 간격 1년이었죠. 하지만 점점 짧아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6호기 일정은 있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2027년이라고요. 간격을 더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화의 목표는 발사체 공장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죠. 스페이스X가 10년 걸려 만든 시스템을 한국이 5년 안에 만들려는 겁니다. 브리핑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계 종합기업 선정 2022년 6월이었어요. 3년 반 만에 첫 발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반복이라고요. 한 번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똑같은 품질로 계속 만드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이석스에서도 그랬어요. 초기엔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표준화가 안 돼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한다고요. 4호기 경험을 전부 기록했다고요. 5호기는 그걸 따라한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리호 4차의 진짜 전환점은 발사가 아니었다. 민간이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국가 프로젝트에서 산업 프로세스로.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항우연 선배를 만났습니다. 누리호 1차부터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간 전환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지속성이라고요. 저는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요. 누리호 1, 2, 3호도 그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산업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요. 4호, 5호, 6호. 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석스도 그랬어요. 펠컨 9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죠. 200번 넘게 발사했어요. 그게 산업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려면 발사를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주 1회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요. 연구소는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산도 정해져 있다고요. 확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인력을 늘린다고요. 공장을 확장한다고요. 저는 스페이석스가 떠올랐습니다. 2002년 30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1만 3천 명입니다. 공장도 3곳이죠.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건 민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망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발사체는 수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요. 엔진, 탱크, 전자장비, 구조물. 전부 다른 회사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연구소 프로젝트는 끝나면 공급망이 해체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까지 몇 년 걸리면 회사들이 다른 일을 찾는다고요. 하지만 민간 발사가 계속되면 공급망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부품 회사들이 투자한다고요. 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석스 덕분에 미국 우주 부품 산업이 컸어요. 수천 개 회사가 스페이석스에 부품을 대죠. 생태계가 생긴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그걸 원한다고요. 누리호가 계속 발사되면 부품 회사들이 성장한다고요. 그럼 다음 세대 발사체 개발이 쉬워진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KSLV-3라고요. 누리호보다 큰 발사체라고 했어요. 달 탐사, 심우주 탐사용이라고 했죠.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2030년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SLV-3를 만들려면 지금 누리호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요. 민간이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간 전환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20년 후를 위한 투자다. 스페이석스가 펠컨 9로 기반을 만들고 지금 스타쉽을 개발하는 것처럼요.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누리호 4차의 디테일을 물었어요.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비행 데이터였어요. 목표 궤도 600km, 실제 도달 600.5km. 오차 0.5km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오차율 0.08%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성공 기준은 35km라고요. 70km 범위 안에 들어오면 성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0.5km였습니다. 기준의 70분의 1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확하네요. 그가 답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좋았다고요. 계획보다 빨리 목표 속도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비행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은 21분 24초였어요. 실제는 18분 25초였습니다. 3분 빨랐죠? 저는 물었습니다. 문제 아니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엔진 성능이 설계치보다 높게 나온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스페이석스도 그래요. 펠컨 9 엔진도 설계치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유를 두고 설계하니까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위성 분리도 정확했다고요. 13기 전부 계획된 순서대로 분리됐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20초 간격으로 분리됐어요. 정확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중 위성 어댑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발사에도 쓸 거라고요. 5호기, 6호기도 여러 위성을 실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 검증됐으니까 반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석스도 그래요. 한번 검증된 시스템은 계속 써요. 신뢰도를 쌓는 거죠. 한 엔지니어가 보여줬습니다. 내부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위성들이 분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씩 튕겨져 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스페이석스 발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내부 카메라를 써요. 고객들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도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유튜브에 올렸다고 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산업이 커져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 뒤에 디테일. 0.5km 오차, 20초 간격 분리, 3분 단축. 이 숫자들이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다음 발사에 더 많은 팀이 참여합니다. 저는 우주항공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2026년 5호기, 2027년 6호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요. 하지만 발사를 계속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몇 년 계획이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요. 연 1회에서 점차 늘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5년간 최소 5번이었어요. 펠컨 9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번 발사했습니다. 연평균 4번이었어요. 한국은 연 1회로 시작하지만 목표는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발사 수요가 있다고요. 국가 위성, 민간 위성, 대학 연구 위성. 다 합치면 많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요를 확보했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일부는 확보했다고요. 나머지는 확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페이석스도 초기엔 그랬어요. NASA 화물 계약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상업 계약이 늘었어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라고요.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발사를 일상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로요. 저는 스페이석스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펠컨 9 발사가 뉴스도 안 돼요. 너무 자주 해서죠. 그게 성공입니다. 한국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반복이 쌓이면 신뢰가 생긴다고요. 신뢰가 생기면 국제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국제 발사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장기 목표라고요. 지금은 국내 수요부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외 위성도 실을 거라고 했죠. 저는 확인했습니다. 누리호가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요. 1.5톤 적에도 발사에 특화돼 있다고 했어요. 틈새 시장이라고 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위성이 큰 게 아니에요.
소형 위성 수요도 많죠. 한국이 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성공이 아니라 반복이다. 한국이 5년, 10년 동안 계속 발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 답은 민간 전원에서 나올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나로우주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발사대를 봤어요. 일주일 전에 여기서 누리호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1년 후면 또 발사체가 여기 설 거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에요. 누리호 4차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누가 이 과정을 주도했는가였어요. 한 번의 성공이 기술을 증명했다면 이번 성공은 구조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 민간 기업으로, 프로젝트에서 생산 라인으로,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우주산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2022년 민간 전환을 시작했다. 2025년 첫 발사에 성공했다. 3년이 걸렸다. 스페이스X는 민간 주도로 8년 걸렸다. 한국은 국가 검증 후 민간 전환으로 3년 걸렸다. 접근이 달랐다. 어느 게 나은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다. 리스크를 국가가 먼저 지고 검증된 기술을 민간이 산업화한다. 빠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5호기, 6호기 그 이후. 계속할 수 있는가? 민간 기업이 발사를 반복할 수 있다면 한국은 우주산업국이 된다. 못한다면 4차 발사는 일회성 성공으로 남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누리호 4차가 남긴 건 불꽃이 아니다. 기준이다. 한국이 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올 거라고요. 5호기 발사를 보러요. 그때 확인할 겁니다. 한국이 정말 반복할 수 있는지요. 성공이 아니라 산업이 시작됐는지요. 저는 원래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본 건 숫자보다 태도였습니다. 성공을 소비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한 나라의 우주 산업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제 쏘는 나라에서 운용하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전환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발사 주기와 민간 생산 체계가 어떤 속도로 굳어지는지 더 깊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